풀어야지. 풀어. 푸는 거였어요? 이해했어? 아니,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잠시만 이거 읽고 있어봐. 여기까지 숙제거든.
자, 오늘은 문제까지는 같이 못 볼 것 같지만 너네 답지 있니? 없구나. 좋다, 좋아. 답지 없어야 돼. 답지 뺏기거든 있으면, 그치? 주환 안 뺏기겠지만 답지가 있으면 자꾸 보고 싶어지잖아.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예를 해줄 거야. 지금은 누구랑 누구의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대비되면서 나왔어요. 정약용이랑 주희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특히 인문된 제시문에서 이런 식으로 정약용 얘기했다, 주희 얘기했다, 정약용 얘기했다, 주희 얘기했다가 이렇게 좀 병치되는 방식으로 전개가 돼요. 근데 이런 문제를 정리를 할 때는요, 지금은 머릿속에 다 들어오지만 우리가 이거는 고1 문제고 요즘 문제는 또 더 어렵고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머릿속에 다 담을 수 없는 내용의 량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리해놓는 연습을 하면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인물의 철학을 비교하는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이런 방법을 해도 되고 이런 방법을 해도 돼요. 1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정약용, 본성, 주희는 본성, 주희의 본성은 본연지성, 기질지성, 그리고 정약용은 인간의 의지, 뭐 이런 식으로 정약용에 해당하는 건 세모, 주희에 해당하는 거는 역세모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약용에 해당하는 거 1번으로 적어 놓을게요. 1번, 뭐 주희에 해당하는 거는 2번, 2번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근데 우리 한 단원에 여기는 딱 주희 내용만 나와요? 아니죠. 주희 내용 나오다가 정약용 내용 나오죠. 그래서 1번 이런 식으로 적어놔도 되고, 뭐 여러분들 편한 방법대로 해보세요. 오늘은 세모랑 역세모로 해볼게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경우에 이런 방법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은 세모랑 역세모로 두 사상가의 입장을 정리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알았죠?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빨리 돌아갈 수 있겠지? 지금은 저 머릿속에 다 들어왔는데요. 그거는 지금이고 나중을 대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갖춰야 될 습관 하나는 뭐냐면요. 이렇게 한 문단 다 읽었죠? 한 문단 다 읽고, 이 문단의 내용은 뭐네? 이 문단은 무슨 말 하고 있네? 이거 머릿속으로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3초 쉬고 넘어가세요. 그것만 연습해보세요. 끊고 무슨 내용이었지? 정약용의 이론이 등장한 배경이 주희와 반대되는 입장을 설파하면서 나온 거네?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 연습 해보기. 오케이? 오케이? 지금은 빨리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지금 정약용과 주희의 입장 나온다는 거 파악했으니까 세모랑 역삼각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정약용이라는 사람은 실학자래. 실학자가 뭐야? 실학이 뭐야? 이 정도는 이제 기본 배경 지식이나가 알아야죠. 실학. 실질적인 학문이지. 우리 성리학은 뭐예요? 성리학. 우리 뭐
이 몸을 갈고 닦고 선한 본성을 키우고 우리 계속 수양해야 돼 이런 게 성리학이잖아요. 근데 실학은 좀 실질적인 거 하자 하는 게 실학이잖아요. 우리 먹는 거, 우리 먹고 사는 거, 좀 실질적인 거에 대해 공부해보자.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농업을 더 붐업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실학이겠죠. 그쵸? 실질적인 학문? 정약용은 실질적인 거에 대해 생각하는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이거에 대해 선한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했지. 근데 주희의 주자학을 비판하면서 등장을 했대요. 그러면 주자학은 뭐예요? 주자학이 바로 성리학이에요. 주자가 만든 학문이라 정리한 학문이라서 주자학이 곧 성리학이거든요. 아까 성리학은 뭐랬어? 본성을 어떻게 해야 더 착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수양할 수 있고 실질적인 거랑 좀 거리 먼 게 성리학인 거지, 그치? 그러면 실질적인 애랑 실질적이지 않은 애가 지금 대립되고 있다는 거 파악했죠? 그쵸? 이거는 조금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비문학 공부할 때 3번 법칙이 있어요. 공부할 때 모르는 개념이 나올 수 있어요. 얘를 단순하게 생각해서 학습해야 돼요. 비문학은 배경 지식 없이 순수하게 읽어서 푸는 거라 했는데요. 그래도 배경 지식이 있으면 문제 푸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이렇게 너무 빈출되는 주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개념 나온다. 학습해야 돼요. 왜냐면 실학, 정약용이 안 나올지라도 실학에 대한 내용 계속 나올 수 있고요. 성리학에 대한 내용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 주자학이라 나왔지만 다음에 성리학으로 나올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본연지성이면 본연에 대한 말이 나올 수 있고 기질지성이면 기질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개념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계속 학습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정약용과 주희의 주자학이 지금 대비가 되고 있구나까지 이 문단 끊어서 이해할 수 있겠네. 그쵸? 여기까지가 정약용 내용이었으면 이제부턴 주희 내용 나오네요. 우리 주희 내용은 핑크색으로 역삼각형으로 표시해 볼게요. 주희는 인간 본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설명하였다. 다 주희에 대한 내용으로 부속되는 애들이니까 역삼각형으로 한번 표기해 볼게요. 본연지성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한 본성이고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에 사람마다 다른 기질이 더해진 것으로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읽을 때요. 본연지성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한 본성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반응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반응을 한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면서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했어야 되냐? 본연의 것 할 때 본연인가? 본연지성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한 본성인데 기질지성은 우리 아이들마다 기질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마다 별개의 기질이 더해진 것이구나. 그러면 본연지성은 보편적인 특성인 거고 기질지성은 개별적인 특성이구나. 이게 머릿속에 들어왔어야 돼요. 구별이 됐어야 돼요. 그냥 본연지성은 부여, 기질지성은 더해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연은 누구나 다 타고난 본연적인 특성인 거고 기질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특수하게 나타난 성질이구나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내 언어로 처리가 됐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건 1번. 지금은 제가 아까는 큰 거 하지 말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요. 내 언어로 처리하고 내가 이 문장에 대해서 사고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주희의 본연지성을 하는데 본연지성은 정말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이고 기질은 주희가 얘기한 거이시며 주희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얘기한 거죠. 성리학은 뭐라고? 우리 착한 일 해야 돼. 우리 몸을 계속 수양하면서 우리가 성인으로 나아가야 돼가 성리학. 그리고 얘는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기질지성이구나. 그래서 주인은 인간의 기질이 맑으면 선한 행위를 하고 탁하면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기질이라고 보았다. 그러면 누군가 본연의 특성을 가져 착하고 선하지 않고 선한 기질을 가져라는 건 둘 다 뭐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든 개별적인 특성이든 타고난 특징인 거죠. 그쵸? 둘 다 후천적이 아니라 선천, 들고 태어난 선천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나 정약용은 너 선천적 요인으로만 본다면 누군가 나쁜 짓을 해도 그거 타고나게 나쁜 건데 어떡해? 라고 책임을 물 수 없다는 점에서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주희를 비판했다고 하죠. 그러면은 정약용에 해당되는 키워드는 뭐야? 의지가 키워드인 거지, 그치? 정약용은 인간이 의지에 따라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하는 거지. 다 선천으로 행동하면 어떡할 거야? 선천이라고 보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정약용은 의지랑 엮이는 거지, 그치?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기호라고 보았다. 자, 이렇게 구분짓는 문제죠. 지금의 이 문제의 핵심은 정약용의 입장과 주힐의 입장을 구분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제시문에서 구분만 잘 지어둬도 이 제시문을 90%는 잘 이해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구분 짓는 거, 두 명의 사상과 비교하는 내용 나오면 누가 누구의 입장이었는지 잘 구분 지어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기호라고 보았다. 기호가 뭐예요? 우리 강아지 먹이, 기호성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선호하는 것, 기호라고 하죠?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이 기호라고 보았다. 기호란 즐기고 좋아한다는 것으로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각각의 기호를 갖는다고 보았다. 자, 우리 전체와 일부를 구분짓는 문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다시 전체와 일부를 구분짓는 문장은 중요한 문장이에요. 중요한 문장이라는 것은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였으면
이 부분이 분명 문제로 나왔을 거예요. 왜? 동물을 예시로 사용하면서 이 문장을 기억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기호를 갖는데. 자, 모든과 일부, 모든 존재는 갖는다. 전체와 일부 구분 짓는 경우 중요한 문장이죠. 이게 고3 문제였으면 이런 문장도 문제로 구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물도 기호성을 갖고 인간도 기호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쵸? 자, 친절하게 사례도 나왔어. 꿩이 산을 좋아하는 것처럼 인간도 경향성, 기호를 갖는데요. 근데 정약용은 인간이 기호를 가지는데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와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가 있대요. 둘 다 정약용이 한 말이니까 세모 칠게요. 자, 먼저와 다음으로 라고 나오면 또 구분을 짓고 있어요. 같은 입장 내에서도 구분 짓는 경우 당연히 중요하겠죠. 주희 입장과 정약용 입장을 구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정약용 입장 내에서도 구분 짓고 있다면 중요하죠. 우리 비문학의 핵심은 뭐다? 구분 짓는 거. 구분 짓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구분 짓는 거, 대조시키는 거. 그 부분에서 문제가 다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감각적 욕구와 도덕적 욕구를 구분 짓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출제될 확률이 높다는 것.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지니는 육체의 경향성으로 맛있는 것을 좋아하고 맛없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예로 들다. 아, 그러면 이러한 문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감각이라는 것은 몸이 느끼는 게 감각인데 몸이 느끼는 것에서 비롯된 욕구는 모든 생명이 있는 육체가 있으면 다 느끼는 거구나. 맛있는 것 감각이니까 미각이죠. 미각. 미각으로 맛있는 것은 좋아하고 맛없는 것 싫어하는 것이 예시구나. 인간의 육감 뭐예요? 6가지의 감각이죠. 인간의 감각과 관련된 게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구나 라고 내 언어로 바꿔서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오케이? 다음으로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는 영혼의 경향성이래요. 그러면 감각은 우리 감각은 육체였어. 감각은 육체였다면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은 영혼의 경향성이래. 도덕적 욕구는 영혼, 감각은 육체. 우리가 이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감각은 우리 미각, 촉각, 후각, 육체로 느끼는 거고 도덕적인 거 뭐 뇌로 생각하는 거인 걸 지금은 알지만 옛날 사람들은 뇌로 생각한다 이런 거 알았어요? 아니죠.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영혼이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쵸? 뇌라고 생각 못했잖아. 그러니까 도덕은 영혼에서 나온다. 우리의 혼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했구나.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가 있구나. 기호는 뭐라고? 좋아하고 싫어함. 기호가 있구나. 그럼 여기까지 내 언어로 정리됐어요? 자, 그리고 일부와 전체를 구분짓는 문장이 중요하다고 했죠. 일부와 전체를 구분짓는 문장. 얘가 일부와 전체를 구분짓는 문장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내 언어로 바꿔놓는 거 했으니까 할 수 있지. 정약용은 몸으로 느끼는 거, 몸으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생존에 필요하고 삶의 원동력이 돼. 아, 맛있는 거 먹고 싶으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점은 긍정했으나 너무 과하면 왜? 너무 과하면 욕심이 되어서 악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니야? 너무 과하면 안 된다. 그리고 도덕적 욕구라는 건 뭐였어? 얘가 육체였다면 얘는 정신머리, 영혼의 경향성이었잖아. 영혼에서 비롯된 기호, 착하게 살아야지, 선한 게 좋은 거야 를 따르는 경우 얘는 선한 행위가 나타난다. 착한 것을 계속 해야지 하는 것은 과해도 된다는 거네, 그러면. 그쵸? 육체로 느끼는 건 과하면 안 되는데 정신으로 느끼는 거는 과해도 된다. 선한 것 추정해도 된다라고 봤는데 육체로 느끼는 거 조금은 괜찮아, 과하면 안 돼, 요거였다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내 언어로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되고 있어요, 내 언어로. 그래서 정약용은 선한 행위를 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온전히 자유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정약용은 인간이 타고나기를 선한 게 있고 타고나기를 악한 게 딱 정해져 있다고 본 거예요? 아니죠. 선한 것을 좋아하고 선하지 않은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그 경향을 계속 따른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고 악한 것은 나빠 하고 안 따른 사람이 또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였죠. 딱 정해진 건 없고 그 따르는 경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따르는 경향성은 뇌가 아니라 영혼의 그 경향성이 있다고 봤고요. 맞죠? 그래서 얘는 아까 주희는 선천적으로 선하고 악하고가 있다 했는데 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한 행위를 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니까 책임을 물 수 있다. 네가 네 의지에 따라서 선하고 나쁜 행동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세 번째 문단을 읽었을 때 주희는 주희는 선한 행동이 선천적인 거라 봤고 정약용은 선한 행동이 후천적인 거라고 봤구나.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봤구나. 이렇게 구분이 돼야 돼, 여기까지. 그쵸?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이 정도는 이해하면서 정리가 돼야 되죠? 자기 언어로. 도덕적 욕구와 착함. 어떤 거요? 도덕적 욕구와 착함. 그치. 착함의 욕구라고 정리한다기보다는 위에 보면 도덕적 욕구는 뭐 착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랑 관련돼 있겠지. 얘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가 중요해요. 도덕적 욕구는 영혼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봤잖아요. 그쵸? 그게 중요한 거죠. 착하게 살고자 하는 게 우리 몸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영혼에서 비롯된 거래.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구분 지을 때. 근데 맛있는 걸 먹고 싶어, 자고 싶어 이런 거는 지금 영혼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내 몸, 육체에서 비롯된 거고요. 그걸 구분 지어 놔야 돼요. 오케이? 한시. 근데 아무 의미 없이 뭐 아무 의미 없이 뭐 나쁜 짓을 하고 싶어. 아무 이유 없이 나쁜 짓 하고 싶을 수 있지 않아? 그럼 뭐가 그것도 감각적인 뭐가 그거는 감각적인 게 아니지.
도덕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건 영혼이 결정한다는 거지.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런 신체가 하는 일에 관련된 건 육체가 관여한다는 거고. 그치? 근데 지금은 우리 모든 게 다 뇌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 뇌의 기능을 몰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도덕적인 행동과 내가 지금 그냥 실행하는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또 별개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구분지어서 봤던 거죠. 그 구분지은 게 누구라고요? 정약용이라고요. 오케이?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의 마음으로. 자, 그러면 1시 10분까지 하고 싶긴 한데 여러분 나머지 한 문단을요. 세모랑 역세모로 정리를 하시고 1, 2, 3, 4, 5번 다시 한번 풀어오세요. 그리고 15페이지도 15페이지도 한번 한 문장 한 문장을 정말 내 언어로 바꾸면서 아 이건 이런 말이구나. 아 영혼과 영혼에서 비롯됐다고 봤구나. 신체에서 육체에서 비롯됐다고 보구나. 이렇게 텍스트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언어로 바꿔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이해하면서 15쪽까지 풀어오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